또 4주 만에 반등을 해서 미니 랠리, 소위 말해서 단기 반등세에 이어질지 관련해서 월가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인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3주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에 4주 만에 드디어 반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보시면 박스권에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망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게 심리적 저항이라고 불리는 S&P 500 4,000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 못 넘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비관론적인 얘기를 누를 수 있는 강한 반등세가 그래도 나와줬습니다. 아직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기별도 안 오겠지만요. 그래서 기술적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상승과 하락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진짜 찐반등이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갇혀서 오르락내리락 눈치 볼 것 같아요. 일단 1번, 우리가 다 아는 9월 21일에 있는 긴축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려서 증시에서는 악재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계속 걱정이 많이 됐던 에너지 쇼크, 유럽 에너지 쇼크 등 전 세계의 에너지 대란이 일단 단기적으로 괜찮아지는 모습 물음표 달았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이걸 말하기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서 우려가 지나쳤다 이렇게 되는 건지 단기간 반등을 좀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고점에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 4주 만에 같이 반등하면서 요즘은 S&P 500, 나스닥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스닥도 심리적인 단기 저항선 1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정말 예상 외에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미니 랠리, 소위 말하는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멀스멀 주간 증시가 한 2, 3%대의 반등을 이어갔고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골고루 반등을 조금 이어간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빅테크 중에서는 요번에 좀 세게 올랐네요. 요거는 또 뒤에서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 정리 한번 해보면 연준 의장부터 연준 부의장 줄줄이 연준 인사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장이 끄떡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다 알아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연준 의장 또 제가 발언이 있어서 9월 8일날 라이브로 열심히 들으면서 받아 적었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8월 잭슨홀 미팅 때 했던 발언을 똑같이 반복했을 뿐이어서 시장이 별로 놀라지 않았고요. 그 로봇처럼 말합니다. 물가 2%까지 잡겠다. 요 얘기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9월 자이언트 스텝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오히려 연준 이인자는 시장이 놀랄까봐 이 긴축하면은 정책의 효과가 한 6개월, 1년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앞서서 금리 인상했다가 또 시장 경제를 망칠 수 있으니까 우려된다. 이렇게 약간 또 비둘기적인 시장을 달래주는 말도 한번 해주고요. 또 그리고 최고 강경파.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말을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분은 주식 안 들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번 주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왜 고민을 하냐. 물가 상승률 상관없이 금리 4%까지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강경론자입니다. 왜 고민을 하고 뉴스를 틀어놓냐. 뉴스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4%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요래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요분의 강경파 발언도 이제는 시장이 다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4%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9월 21일 기준금리 인상 이미 90%가 넘는 확률로 자이언트 스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에 9월까지 하면요, 여러분 3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리고 있는 건데도 시장이 이걸 소화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시장은 연말 미국 기준금리 4%는 기정사실로 반영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보시면 9월 이제 올리면 3.25%, 기준금리 상단이 3.25%, 그리고 11월에 빅스텝 한 번 더 해주면 3.75, 12월에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해주면 4%. 전 진짜 올해 초만 해도 4%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실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4% 이상은 못 넘어가겠지라고 하고 일단 안심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이제 악재 다 알았잖아. 남은 거 얼마 없어. 조금만 더 견디면 돼. 9월만 지나면 끝이야. 이러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이제 스멀스멀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그럼 도대체 언제 조금씩 내리던지 긴축을 줄일까요는 이제 내년 중반.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내릴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치는 많이 낮습니다. 연준 의장이 워낙 겁을 줘가지고 현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재는 다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이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요. 보시면 연준 의장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를 잡겠다거든요. 인플레 심리를 잡겠다 했는데
실제로 올해 6월 물가 상승률 고점을 찍을 때 단기 기대 인플레 심리가 거의 6, 7%에 육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물가가 오를 거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높게 하면서 전망을 어둡게 봤는데 지금은 기대 심리가 폭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무려 2021년 초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아유, 향후 1년도 주식도 안 오를 것 같고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자산 가격 다 안 오를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심리가 많이 잡힌 상황. 그래서 연준 의장의 의도가 정말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인플레가 빨리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면 증시에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미국 소비의 선행지표 중에 선박, 물건을 사가지고 실어올 때 배로 선박으로 실어오잖아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LA 롱비치라고 하는 항구에 컨테이너 선박이 막 바다 앞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배가 피크 때 무려 109척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는 배가 109척에 달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물류 대란이어가지고 막 아마존 월마트는 비행기 빌리고 전용 배 빌려서 물건 공수해오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공급망 대란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가지고요. 야, 저도 이번에 이 자료 보면 깜짝 놀랐는데 9월 초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겠다고 대기 신고한 배가 8척밖에 없답니다. 그 바다에 둥둥 떠있는 배가 100척에서 8척으로 물건 주문을 안 하니까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는 게 뭐 완전히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산다. 수요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중.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실히 꺾이고 잡히고 있는 신호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이제 걱정했던 게 성수기라서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서 자동차 여행도 가시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고 해서 유가나 휘발유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휘발유가 3달 연속 하락 중입니다. 6월 피크 찍고요. 이때 공교롭게도 물가 상승률도 피크 찍었죠. 이때 찍고 3달 연속 미국의 소비자 지갑에 영향을 많이 주는 휘발유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3.7달러까지 평균 내려왔는데요. 이게 3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휘발유, 요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쭉쭉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유가도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오히려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막 120불, 130불까지 갔었고요. 어떤 기관은 막 200달러, 300달러 유가가 간다고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설명드릴 중국이 경기가 오히려 안 좋아서 중국이 또 소비하는 국가잖아요. 전 세계 소비,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서 봉쇄도 하고 뭐 지진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유럽도 지금 침체, 에너지 대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확 꺾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유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유가가 좀 안정세를 해주면 인플레도 잡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증시에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지금 중국이 지표를 발표했는데 와, 진짜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좀 과장 보태서 말하면 중국 경제가 거의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주에 나온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수출 수입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중국이 물건 만들어서 파는 수출 증가율이 5월에서 7월까지 2자릿수 연속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반토막 나버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하고 공장 문 닫고 하니까 뭐 수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보여지고 수입도 중국 내수를 대표하는 수입 증가율도 완전히 급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에서 21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청두 이 도시도 코로나 봉쇄 연장 계속 연장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10월까지 시진핑이 3년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스촨성이라고 하는 경제 중심지 공장들 많은 데에 또 지진이 5년 만에 최대 규모가 났다네요. 좀 사망자도 나고 뭐 지금 난립니다. 정말 중국 경제는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잡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상하이 전 세계 글로벌 물동량을 선행지표로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박살이 나서 지금 피크 대비 고점 대비 40% 폭락을 했고요. 요게 아까 이제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도 가고 뭐 전 세계로도 가고 이런 배 운임인데 아무도 배를 지금 주문을 안 한다는 거죠. 물건 주문을 안 한다는 거고 원자재 실어 나르는 또 발틱 운임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고점에서 60%나 빠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이 확 줄어드는 수요 위축이 확 느껴지는 자료입니다. 이거 봐도요. 막 박살이 나 있습니다. 폭락을 해 있고요. 이러니까 유가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밖을 나가면서 왜 이렇게 하늘이 맑지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중국도 몇 년 만에 이 하늘이 너무 맑대요.
도시 봉쇄와 공장 가동 중단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너무 쾌청해가지고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죽하면 쾌청하다는 표현을 오랜만에 쓸 정도인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안 좋은 걸 대변해주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하늘이 맑은 게 중국이 공장을 못 돌릴 정도로 봉쇄가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우려되는 거는 11월 난방 시즌 겨울 오면서 다시 또 석탄 떼고 이러면서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존재합니다만 단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국도 지금 중고차 가격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고차 지수도 가격 낙폭 확대, 전 품목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이런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9월 13일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요게 많이 빠질 거라고 기대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냐면 7월달 발표한 물가 고점이 9.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한 물가가 8.5%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은 8.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8% 이하로 내려가면 완전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증시 엄청나게 세게 오를 수도 있다. 단기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8%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8% 밑으로 내려가면 연초 2022년 2월 이때가 7.9였거든요. 연초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막 대국민 성명하면서 물가 잡혔다 막 이런 숟가락도 또 얹을 것 같고 증시도 또 요 핑계로 단기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8% 혹은 8.1 이상으로 나오면 증시가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니 해도 인플레로 인한 긴축이 가장 큰 화두니까 요거는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유가도 내려가고 천연가스도 쉬어가고 휘발유도 내려가고 집값으로 인한 임대료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이래서 물가가 쭉쭉쭉 내려갈 요인들이 보이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강세론자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떨어지면 비관론자들이 쭈르륵 나오고 오르면 강세론자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에 또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또 아주 강세론자거든요. 근데 뭐라면은 이제 과거 자료를 갖고 와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쫙쫙 빠지는 전조현상이었다. 이거 증시 랠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70년대에도 휘발유, 자동차 연료 가격이 상승세 좀 멈추니까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돌덩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더라. 80년대에도 휘발유 가격, 자동차, 가솔린 뭐 이런 거 가격이 횡보만 해도 물가 상승률은 쭉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도 휘발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연준 긴축 속도를 늦춰주고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늘 시장은 김칫국을 마시고 실망하고 뭐 이렇게 우려했다가 환호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어서 지금은 또 이 기대감이 또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를 얹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전 세계의 최고 부자고 지금 가장 경기에 민감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잘 말해주는 것 같은데 딱 작년 1년 전만 해도 인플레가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이제 원자재, 물류 쪽 인플레가 강하다 그랬는데 2022년 9월 10일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금리 인상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은 디플레이션 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머스크가 뭔가 좀 느낌을 안 좋게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약간 자동차 수요가 좀 빠진다던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걱정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 막 문제다, 큰일 났다 하던 머스크조차도 지금 인플레가 급격하게 꺾이는 걸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발언,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테슬라 주문하면 훨씬 대기 시간이 짧다 이제. 그래서 요걸 놓고 야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 주문하면 예전엔 2달, 3달, 4달 있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받는데요. 그리고 길어봐야 10주, 2달 안에 받는데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언론사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건 호재다, 악재다 이러는데,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자동차 이제 주문 확 줄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앞에서 저 말하는 거 아니냐, 디플레 무슨 말이겠냐, 지금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연준 때문에 지금 금리를 너무 빡세게 올려가지고 긴축을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지금 경제가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아니다. 테슬라 공장 업그레이드 했다. 중국에 상하이랑 또 지금 독일도 베를린 공장 돌아가니까 차가 쫙쫙 나오는 거다. 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 해결된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참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제 실적이 나오면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논쟁인데,
요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물동량도 쫙쫙 내려가고 배도 줄어들고 운임 지수도 빠지고 테슬라조차도 천하의 테슬라조차도 대기 시간이 쭉쭉 내려가고 있다. 아,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건지. 거기다가 캐시우드도 사실 캐시우드는 매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시우드도 또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너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해서 이제 디플레 온다. 인플레가 이제 꺾인다 이제.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내면 연준 돌아설 수밖에 없다. 더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 다 망쳐놨다. 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조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연말까지 지금 재고 늘어나는 거 봐라. 대규모 떨이 판매, 할인 행사 해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 엄청 빨리 떨어질 거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는데. 그래서 또 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연준 의장이 자꾸 볼커를 언급하는데 1980년대 볼커 연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15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누적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거지. 지금 연준 의장은 코로나발 인플레는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무리하게 잡고 있다. 경제 다 망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정책 변화, 어려운 말로 피벗이라고 하죠. 돌아서는 거.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거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캐시우드와 앨런 머스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 우려가 커졌다. 오히려 경제가 망가지는 걸 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다시 또 힘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 말을 너무 맨날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아마 안 믿으실 건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말이 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지금 9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벌써 내년 상반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면 진짜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마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캐시우드의 말이 또 맞는 또 시점이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뒤 내년 5월에서 6월 요때면 또 연준이 돌아설 수 있다고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안 오면 경기가 박살나지만 않으면 지금 증시는 상당히 악재를 다 반영시키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건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경기가 또 갑자기 나빠질지 그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 캐시우드의 말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대표 반도체 가격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권장 가격, 이 MSRP라는 게 생산자 권장 가격이라는 건데 소매가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진 거죠. 권장 가격보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웃돈 붙여서 사줘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죠. 저도 이제 이 시기에 컴퓨터 맞췄는데 진짜 그래픽카드 이런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사시면은 컴퓨터 싸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뭐 박살나니까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재고 쌓이고 할인 판매, 소위 말해서 떨이 판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안 그래도 더 약해지고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니까 캐시우드나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급격하게 인플레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받고요. 물론 뭐 엔비디아 단독으로는 올 가을에 뭐 차세대 제품 나와서 더 싸게 판매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결국은 인플레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떨이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8%가 나오냐 안 오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9월 13일 날 물가 상승률 발표를 한번 보시고 물가가 많이 내려가면 단기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가가 잡히는 건 좋은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지금 뭐 그건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침체나 경기 쇼크가 올 겨울이나 내년에 안 오고 잘 진짜 이 좁은 통로를 지나서 다시 경기 반등을 이어갈 수 있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쇼크가 오냐 안 오냐는 저도 진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진정이라고 해야 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달러 신고가를 찍고 환율도 신고가 막 난리 났었죠. 1380원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1400원이라 그래도 미쳤다라는 소리 안 하실 정도로 그렇죠. 아니 예전에 한 환율 1100원일 때 1,400원 간다라는 얘기했으면 진짜 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했을 텐데 지금은 1,400원 원달러 환율 얘기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 정도로 지금 달러 지수가 미쳤는데 일단 약간 쉬어가는 모습에 왜냐하면 지금 각국에서 방어를 하겠다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엔화 방어 개입하겠다. 유럽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긴축 계속하겠다. 잘하면 다음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조금 각국에서 환율 방어를 하니까 달러가 조금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역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 진짜 저희 역사를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로존 물가 상승률 미쳤고요. 아직 금리는 0.75입니다. 와, 이게 진짜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진짜 어떻게 잡죠 이거. 그래서 유럽 쪽이 지금 침체가 더 빨리 올 거라는 우려가 많아서 이 부분은 리스크 하나. 그래서 달러가 쉽게 안 잡힐 거라는 얘기가 요 얘기가 많죠. 아무리 유럽이 긴축을 해도 침체 와버리면 또 돈이 유럽에서 빠져서 달러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니까요. 야, 이거 그래프 볼수록 놀랍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9.1인데 아직 피크를 안 찍었다는 게 더 문제고 금리는 고작 0.75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유럽 가스도 요게 보시면 참 얼마나 미친 가격인지 보실 수 있는데 유로존 가스 가격이 흰색이고 독일의 전기 요금이 노란색인데 지난주 막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이제 피크 난리 났어서 대란이다 그랬는데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진정되는 듯 하니까 또 괜찮은 거 아니냐, 요 정도에서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이 불고 있긴 한데 아직은 조금 또 확신하긴 이릅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 숨고르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종합적으로 단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랠리, 미니 랠리는 기대할 수 있는데 V자 반등, 강력한 추세 상승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려들이 많아가지고 올 가을 겨울이 좀 고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말간에도 유럽에서 가스 상한제 하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각국의 이해 득실이 너무 다른데 이게 쉽지 않죠. 유럽의 EU 국가들이 모였는데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가스 끊으면 우리 끝나는데 어떡하냐, 동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해가지고 결국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냥 이도 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가스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될 것 같고요. 우려가 올 가을 겨울에. 거기다가 뉴스 하나 업데이트 해드리면 푸틴이 또 이번 주에 유가 가스에 이어서 곡물까지 또다시 협박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인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속았다. 내가 분명히 7월에 곡물 수출 허용해줬을 때 유럽이 아니고 개도국이나 빈공국 아프리카 쪽을 도와주려고 내가 합의했는데 내가 허용해준 곡물 수출량의 3% 제외하고 다 유럽으로 갔다. 지금 나 유럽이랑 싸우고 있는데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내가 유럽한테 곡물을 왜 주냐. 그래서 내가 속았기 때문에 11월부터 곡물 제한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또 좀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이 들썩였어요. 그래서 요게 또 결국은 연쇄적이잖아요. 거기다가 12월 5일부터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기름 수입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푸틴이 가만히 안 있겠죠? 유럽이 건들면 건들수록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 뉴스 보니까 전쟁도 막 우크라이나랑 탈환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는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재상승, 그럼 또 인플레, 에너지 쇼크, 또 인플레. 그래서 요거는 계속 잠재 위험으로, 저도 이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장기화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곡물 관련 주식은 여기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곡물과 비료 이런 주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 진정세는 가능, 박스권도 가능. 일단 악재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요. 일단 추가적인 악재만 안 나온다면. 그래서 달러 잠깐 주춤, 금리도 약간 주춤, 유가 하락, 원자재 진정 잠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미니 랠리 이렇게 될 것 같고, 물가 진정되는지 다음 주 확인. 그래서 연준 긴축 속도가 늦춰지는 거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아직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9월 13일 물가 상승 나오고요. 9월 21일 금리 인상. 이미 연준은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9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도장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악재로 다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시장이 추가 악재보다는 반등을 노리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그냥 눈치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10월이 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10월이 되면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돼서 다시 증시의 포인트가 실적으로 갑니다. 빅테크 실적이 과연 방어가 될까?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제 딱 마침 10월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10월인데 실적이 정말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이 가능하고 정말 추세 반등이 가능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추가 하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 전망들이 너무 어둡죠. 3분기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비관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도 이번 주에 리포트를 낸 게 단기 매수 신호 나왔다. 여기 보시면 0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표가 있는데 단기로 강력 매수 신호가 나왔다. 왜인지 봤더니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 끔찍한 기분이 싫어가지고 다 그냥 돈 빼고 있대요. 그래서 6월 이후 최대 금액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금액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단기 역발상 신호가 될 수 있고, 기술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 긴축 사이클인 19년 1월 이때도 저점이 19년 1월이었죠. 그때 이후 최대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성장주 다 팔고 있대요.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고 짜증나니까 다 파시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제일 많이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단기 반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린 개미 심리지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어떻게 보냐의 심리인데, 제가 요거 활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뭐냐면 요게 20% 밑으로 떨어지면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요게 실제로 20%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향후 6개월 동안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명 중 절반 이상, 10명 중 5명 이상은 향후 6개월 동안 증시가 떨어진다. 비관론이 극대화된 시점. 요 역사적 거의 저점입니다. 18%면. 그래서 이걸 전망한다기보다는 현재 심리가 이 정도로 나쁘다.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설문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르냐, 당연히 떨어지지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단기 반등이 좀 되니까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두가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섣부른 베팅은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 심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주들 오르락내리락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S&P 500도 15% 하락, 고점 대비 나스닥도 한 25% 하락, 다우지수도 한 13% 하락으로 좀 재미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플만 지금 방어 잘하고 있네요. 애플 15% 하락 마감, 나머지는 20%대, 엔비디아, 메타는 반토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거 하나는 10월달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지금 상당히 실적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 워낙 외부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당장 전기료가 아까운데 아이폰을 신제품을 살까? 이런 걱정들이 커지는 거죠. 과연 저렇게 영국이고 독일이고 난리 났는데 테슬라 자동차를 사줄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래서 요게 좀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10월 달에 시작되는 실적 시즌. 야, 시간 빨리 가네요. 벌써 이제 9월 지나니까 10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 3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요거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10월 한번 실적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빅테크 얘기들 조금 해볼게요. 이번 주에 빅테크 중에서 애플 아이폰 14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와, 애플도 방어 모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치사하게 여기 보시면 이중잣대라고 써있는데 애플도 좀 치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 모드인데 미국이랑 중국에서만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야, 한국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인상했어요. 절대 환차손 안 보겠다는 거죠. 본인들은 달러가 강한 걸로 인해서 본인들 매출이 감소하는 걸 반영하지 않겠다. 다 고객들한테 전가하겠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는 10에서 비싼 건 30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나쁜 말로, 속된 말로 충성도가 높으니까 이제 그래도 사줄 거잖아 라는 마인드로 애플이 아주 배짱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은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가격을 동결했대요. 중국이 지금 심각하긴 한가 봐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애플도 중국 매출이 4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중국 가격 방어. 뭐 미국은 환차손 환차익이 없으니까 달러 기반으로 내수 국민들은 또 우대를 좀 해주는 건가요? 동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애플조차도 방어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고요. 거기에 좀 아쉬운 얘기지만 아마존조차도 채용을 줄인다. 구글도 감원 의지를 또 비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요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뭐라 그러면은 비용 절감을 급격하게 하니까 이러면 수익 방어 되겠네라면서 증시는 또 호재로 받아들이던데, 일단 실제 경제에는 이게 좀 악영향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의 CEO도 이번에 아마존이 직원이 160만 명이 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10만 명 줄였거든요. 근데 추가로 더 뽑는 걸 상당히 조심하겠다. 심지어 몇 달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아마존 대목 행사가 오는데 그래도 채용 많이 안 할 거라는 걸 상당히 외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도 채용을 줄인다는 얘기를 하냐. 그리고 구글 CEO도 한 20% 감원하겠다. 혹은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존도 물류 창고 갖고 있던 것도 폐쇄하고 확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고, 그리고 갖고 있던 물류 창고마저 재임대, 전대, 다시 임대 주는 이런 걸로 발표하면서 수익 방어.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조금 흥미로웠던 기사가 여기 제목처럼 쪼잔해진 빅테크. 복지하면 구글인데 구글이 또 여기 공짜 마사지기, 직원 복지겠죠. 스시, 뭐 뷔페, 호황찬란한 구내식당 이런 거 혜택을 쫙 없앴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축소하고 조직 통폐합 시도하고,
그리고 직원 감원 등 생산성 향상. 구글 CEO가 직원들 생산성이 너무 낮아졌다, 약간 돌려 말하는 거죠. 자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지 천국이라는 구글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방어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방어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가 점점 구체화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죽하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주던 무료 세탁 서비스마저 종료하고,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아끼려는 모습, 이렇게 되고, 직원 퇴근 버스를 6시로 조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녁 먹지 말라고, 집에 빨리 가라고. 퇴근 버스를 6시를 막차로 하면은 밥 7시나 8시에 못 먹고 가잖아요. 그 비용도 절감하려고. 그래서 여기 지난 6월 달에 직원들하고 화상회의 할 때 혜택 좀 늘려달라는 요구에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대요. 지금 너무 비용 절감에 절실한 거죠. 직원한테 화까지 낼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메타의 한 내부자, 직원이겠죠. 열받아서 인터뷰했나봐요. 혜택 축소는 앞으로 직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될 것. 지금 이런 거 세탁 서비스도 안 주고 저녁도 못 먹고 집에 가게 하면은 내가 이직하고 만다, 이런 부글부글 열받아서 인터뷰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하면 복지인데 연봉도 뭐 좋지만 이런 것들이 쫙쫙 줄어드는, 좀 치사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넷플릭스도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경력직들 몸값 비싸잖아요. 경력직 대신에 인턴이나 신입을 대거 채용한대요. 야, 넷플릭스 하면은 원래 경력직 채용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신입들 채용하고 이런 비용 절감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무실 폐쇄, 그러니까 강제 재택근무입니다. 강제 재택근무. 그리고 직원들도 웬만한 부서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와, 이거 완전 허리띠 졸라매기의 정석대로 하네요. 그리고 조금 웃겼던 거는 직원들한테 굿즈 있잖아요. 넷플릭스 직원들은 티셔츠나 머그컵, 이런 넷플릭스 로고 박힌 판촉물 같은 거 무제한으로 살 수 있었대요. 직원 복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연 $300, 30만 원까지만 딱 살 수 있게 제한을 했대요. 탕비실 제품까지. 야, 이거 저도 회사 다닐 때 탕비실에 막 뭐 많잖아요. 과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끼라고 제한을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쫙쫙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이게 또 아마존 클라우드 쓰거든요. 오죽하면 이건 사실상 회사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이 클라우드 비용까지도 쫙쫙 줄인대요.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돈 많이 벌 때는 영상 같은 거를 막 2-3개씩 업로드 해놓고 클라우드 쫙쫙 썼는데 이제는 복사 이런 거 백업 이런 것도 줄이면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아마존한테도 악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한테도 확실히 악영향이 가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정도 되는 대기업이 클라우드 비용 줄일 정도면 다른 회사들은 얼마나 심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수익 방어가 되면서 생존하고 버티면, 살아남으면 더 이제 다음 사이클에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이제 승자 독식이 되겠죠. 못 버틴 기업들은 망하거나 정말 폐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잘 살아남나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정말 아슬아슬한 구간을 지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한 요인들이 있다. 인플레 꺾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 달러 좀 쉬어가고 금리도 좀 쉬어가고 에너지도 급등세 진정, 심리도 비관론이 너무 많아서 단기로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들은 항상 있으니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실적 10월부터 바닥 확인이 됐는지 확인, 유럽의 에너지 대란, 인플레 근본적으로 해결이 하나도 된 게 없다. 11월부터 또 난방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곡물 대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시장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급격한 침체 우려, 이건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도국이 어디 문제 터진다거나 어떤 촉발되는 리스크, 요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지만 리스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캘린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배당락의 캘린더도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